스키장에서 소름 끼치는 일을 겪었다. 정말 놀란 건 아무도 없는 버스에서 저절로 불이 켜진 것이 아니고 뚱이가 지른 비명 때문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바람소리만 간당간당 들리고 쥐 죽은 듯이 조용한 이곳에 서로의 숨소리마저 느껴지는 살벌한 조용함이 머문 곳에 귀청 찢어지는 단발마의 날카로운 비명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겠습니까? 완전 정말 심장 벌렁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녀석 어쩌냐게 그리 고생했는데 또 이딴 일을 당하니 오죽하겠습니까마는. 막 담배를 뽑아 올리는 저는 불빛과 비명소리에 놀라 몸이 통제를 벗어났고 뚱이가 뛰는 그 제스처에 내 몸이 부지불식간 반응해 버린 겁니다. 즉 같이 뛰어나가려고 몸이 움직인 것이죠. 덕분이 막 뽑아 올린 담배 한 개피는 허공으로 춤추며 튕겨 올라갔고 상체는 앞으로 확 숙여진 채 중심이 완전 바닥을 향해 매다 꼽히고 있었죠. 힘껏 발길질을 하고 나서야 앞으로 쏟아지는 상체의 힘을 상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느껴지는 그 공포감은 실로 글로 써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어제 그 방의 공포감은 진득한 공포감이라면 이건 정말 초극단의 말초신경까지 곧드 세우는 그야말로 멘탈 붕괴였습니다. 앞서 바바박거리며 눈발을 차올리며 뛰는 두 녀석의 뒷모습이 그리 아쉽게 느껴지더군요. 정말 극심한 감각 속에 한 줄이 솟아오른 용기가 있었죠. 사모는 제 뒤쪽에 있었습니다. 엄마야 하는 비명도 들었었죠. 뒤를 돌아봐야 하는데 왜 그렇게 뒷골이 무거운지 고개가 돌려지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높이면 버스 안이 보일까봐 일부러 시선을 아래로 내리깔고 겨우 돌아보니 사모는 아예 움직이지도 않고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서 양손으로 귀를 틀어 막고 있었습니다. 무서우면 졸라 달려야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순간이 정말 찰나 1초도 안 된 시간에 벌어진 상황이었음을 말해드립니다. 제가 엉겹결에 한쪽 팔을 잡고 끌었는데 무슨 발바닥이 바닥에 고정된 듯 옴짝달싹 안 하더군요. 확 끌어당겼는데도 딸려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씩씩거리며 거칠게 몰아치는 제 숨결과 차가운 탈바람에 정신이 부떡 들더군요. 두 놈은 어느새 시야 밖으로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사모님, 일어나세요. 제가 조금 크게 고함을 치자 그제서야 사모님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표정 아직 기억이 납니다. 사람이 경기 들리면 순간적으로 몸이 팍 굳어진다 하더만 딱 그 순간이네요. 말도 못하고 그 자리 쪼그리고 앉아서 그냥 굳어져 버린 겁니다. 야 이 새끼들아. 제가 화가 너무 치솟아 올라 크게 고함쳤습니다. 다시 바바닥하는 눈차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는데 뺀질이었습니다. 저 녀석이 무슨 생각으로 이쪽으로 저렇듯 뛰어오고 있는지는 그 순간에는 몰랐죠. 어튼 치솟아 오른 공포감을 멘탈로 겨우 억누르고 사모를 계속 일으켰습니다. 나중에 뺀질이까지 와서 함께 일으켜 세우고는 일단 허겁지겁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뛰다 시피 다른 박제에 됐습니다. 주차장 입구에 서 있는 큰 가로등 바로 앞까지 멈추질 않고 그렇게 뛰었습니다. 뚱이는 어쩔 줄을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었죠. 야 너는 무슨 큰일 터졌다고 비명치고 뛰어다녀. 조금 화가 난 목소리고 말하니 그제서야 멋쩍은 표정을 짓습니다. 한동안 호흡을 고르고 상황을 판단해보니 여전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공황 상태에 이르렀던 건 순전히 분위기 탓이었죠. 괜히 오싹한 이야기 듣고 몸이 후덜거린 상태에서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나니 우금이 다 놀라지 않을 수밖에요. 뚱이가 비명 지르고 뛰니 뺀질이도 덩달아 뛰어버린 것이고 그 와중에 전 사모님을 챙겼다는 이 얼마나 위대하고 숭고한 희생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서 이렇듯 냉철하고 침착한 행동을 하실 수 있을지요? 사모도 진정이 되었는지 아무 말 없이 물끄러미 버스 쪽을 쳐다봅니다. 아무리 어두운 주차장 구석이지만 혼자 덩그러니 불이 켜져 있으니 이곳에서도 아주 똑똑히 그 자태가 보이더군요. 솔직히 불이 켜질 수도 있지요. 뭐 스위치가 덜 떨어졌거나 뭐 과학적으로 설명해서 우연히 스위치가 켜진 것일지도 모르고요. 한동안 쳐다봐도 불이 꺼질 기미가 안 보이네요. 버스 저거 저대로 두면 방전되지는 않을까요? 라고 뺀질이가 말했습니다. 저 새끼 또 주둥이가 말썽이네요. 야 이 새끼야 네가 끄고 올래? 제가 엄포를 놨지만 사실 이렇게 큰 버스 구조상 저렇게 실내등이 다 들어온 상태에서 방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 짧은 지식으로 일반 승용차는 헤드라이트 켜놓고 밤새면 방전이 된다고 알고 있던 그 정도 수준이었죠. 물론 다른 녀석도 마찬가지였고요.
물론 사모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죠. 만약 벤즈리가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다들 날 밝으면 끄면 되지 이랬을 겁니다. 하지만 방전이란 소리에 또 사모님 울컥하신 모양입니다. 눈치를 보니 꽤 심산입니다. 제가 고개를 돌려 쳐다보니 뚱이는 벌써 좌우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있습니다. 순간 아무도 말을 쉽게 못 꺼냅니다. 솔직히 맘 같아서는 제가 후딱 끄고 오겠습니다라고 후기 있게 말하고 싶지만 버스 구조상 어떻게 끄는지도 모르겠고 무서운데 그거 찾는다고 시간 허비하기도 싫고 안전 진퇴양난입니다. 전 눈초리를 세워서 뺀지리를 쏘아봅니다. 이 새끼 쓸데없이 주둥이는 나불거려. 지도 말해놓고 아차 싶었는지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물론 제가 여기에 카운터 한 방 날립니다. 네가 말했으니 네가 후딱 끄고 와. 이렇게 말하자 뺀지리 녀석이 똥 씹은 표정을 합니다. 그 표정은 진정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군요. 사모도 가긴 가야겠지만 솔직 너무 놀라서 아직 호흡조차 고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걸 계속 기다리고 있지는 못하겠어서 다시 가자. 전 여기서 도저히 뚱이는 발걸음이 떼지지 않는 모양입니다. 뚱이 과장 혼자 여기 있을래? 이 말 한마디에 뚱이는 뺀지리를 쳐다보지만 뺀지리 녀석은 이미 죄를 지었기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혼자 여기 있기는 싫고 그렇다고 따라가기도 싫고 여튼 남사정 봐줄 상태가 아니어서 일단 제가 먼저 움직입니다. 사모님 따라오고 뺀지리도 그리고 마지못해 엉거주춤한 자세로 뚱이도 움직입니다. 뒤돌아 뛸 때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덜 무서웠는데 이건 정면으로 그 불빛을 향해 다가가는 모양새여서 눈을 어디에 둘진 안 감아더군요. 하지만 새파란 사내 세 명인데 그 공포감은 혼자일 때와는 비교가 안 되지요. 만약 혼자라면 절대 이런 만행은 하지 못할 테지요. 살아있는 인간이 바로 옆에서 눈에 밟히니 망정이지 혼자라면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불빛이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두려움은 커져만 가고 심장이 득달같이 콩닥콩닥거리네요. 왜 다 정리하고 불까지 끄고 내렸는데 왜 갑자기 딱 타이밍 맞춰서 불이 켜졌을까요? 사모님 불 확실히 컸죠? 네. 사모는 겸용쩍은 듯 대답 대신 고개만 까딱입니다. 수초, 수분, 도대체 이때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조차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기억을 떠올려 보아도 그 순간의 시각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유추해내기 어렵습니다. 아무런 말 없이 잠시간의 침묵이 묵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지금 우리 넷은 정확히 버스의 우측 앞바퀴 부분에 모여 있었죠. 즉 사람이 타고 내리는 그 입구 쪽에 말입니다. 후딱 불 끄고 가요. 말문을 연 것은 뺀질이었습니다. 비록 버스 창가를 통해 내부의 불빛이 밖으로 뿜어져 나오고 있었지만 극히 미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버스 창에는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으니 말입니다. 확 밝으면 덜 할 터인데 이것이 시커멓게 빛이 쏘아져 나오니 정말 기괴한 분위기가 따로 없더군요. 서로 얼굴 윤곽 정도만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밝기였습니다. 그때 쪼그려 자세로 잠시 앉아있던 사모가 경력적은 듯 윗옷을 털면서 일어나더군요. 다들 그 순간의 공포감 때문에 놀라 경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연히 시간이 흐르고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덩치가 산만한 남정네 3명인데 그리 공포감은 오래 가지 않았죠. 물론 살떨리는 어떤 감각은 확실히 느껴졌지만 말이죠. 도대체 왜 뺀지리가 이때 용감하게 나섰는지 아직도 미스테리입니다. 사모님 같이 가시죠. 불 끄고 나옵시다. 뺀지리가 선뜻 나서며 버스 정면을 돌아서는데 사모님도 정신을 완전히 추스린 듯 따라가더군요. 뺀지리가 용감히 그런 행동을 한 이유는 순전히 사모 때문이란 걸 알고 있었지요. 저 녀석은 여성 앞에서만 서면 지가 히어로가 된 것으로 착각하는 놈이걸랑요. 이 순간에 그런 개버릇이 나올 줄이야. 우리에겐 정말 박수칠 일이었지만 말이죠. 저랑 뚱이랑 조금 멍한 표정 반 걱정스런 표정 반으로 그 둘의 몸을 따라 누나를 움직여대고 있었습니다. 달그락 소리와 함께 기사석 문에 열쇠가 꽂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죠. 저흰 반대편에 서 있었으나 고요한 가운데 그 소리는 명쾌하게 귓속을 파고들었죠. 차 문이 열리는 소리, 사람 몸 움직이는 소리, 올라가는구나. 전 그때 딱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부시럭거리는 소리도 들리고 잠시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가는 소리도 무언가 중얼거리는 소리도 함께 들렸지요. 아마 버스 안에서 뺀질이랑 사모님이 무슨 대화를 나눈 것 같았다고 느꼈습니다. 밤 공기가 정말 매서웠습니다. 코끝이 찡할 정도였거든요. 두꺼운 점퍼 안으로 차가운 공기가 계속 쏟아져 들어오니
인상도 오만상 구겨지기 시작했죠. 조그만 삐더미 소개뚱이가 뿜어내는 입김이 제 얼굴을 마구 핥고 지나갔습니다. 둘이 거의 마주보다시피 해서 같이 서 있었고 발을 동동 굴리며 두 사람이 빨리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아직 버스 안에 불은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글쎄요. 꽤나 시간이 흐른 것을 느꼈죠. 분명 열쇠 소리가 나고 수분은 흐른 것 같았죠. 벌써 뒤처리하고 나왔어야 될 시간은 분명 지났다는 것이죠. 아이씨. 쟤네들 뭐하는 거야 빨리 안 나오고. 그 궁금함이 또 무섭게 치고 올라오더군요. 물론 그 궁금증을 못 이기고 제가 몸을 돌려 세웠습니다. 버스 앞쪽으로 가려고 두 걸음 정도 디뎠을까 확 하고 세상이 푹 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버스 앞쪽으로 쏟아져 나오던 불빛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것이죠. 갑작스런 반응에 몸이 조금 경직되었지만 애써 태어남을 보이기 위해 긴 한숨을 내쉬며 버스 앞쪽과 헤드라이트 옆부분을 주먹으로 퉁퉁 치며 빨리 가자. 빨리 나와.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모불이 꺼졌으니 금방 나오겠죠. 주위는 너무 깜깜했습니다. 마치 지옥의 암흑처럼 말입니다. 그런 어둠을 찢어 밝히는 것은 영화 속에서나 들어보는 그런 류의 비명소리를 들은 겁니다. 정말 처절하리만큼 짧고 간단 명료하고 폐부 깊숙이에서 단번에 내지르는 그런 소리 말입니다. 고음의 단조. 너무나 날카로워 이 차가운 공기마저 쥐충거리게 만드는 소리의 정체는 여자의 비명소리였습니다. 그렇듯 여자 비명이라면 사모밖에 없을 터. 그 비명소리 몇 초 뒤 들리는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와. 그 소리의 정체는 바로 알 수 있었죠. 선 붉은 뚱이 과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알 수 없었죠. 아니 알고 싶지도 않고요. 몇 초 간격에 양쪽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에 온몸이 그 자리서 딱 굳어버리고 말았죠. 순간 뭔가 팍 떠올라야 되는데 그래야 다음 행동을 하던지 무엇을 하던지 몸이 반응할 텐데 머리가 순간 샤악하고 비워지니 즉 멘탈 붕괴가 되니 몸이 뭘 해야 할지 몰라 굳어져 버린 것이죠. 그걸 일깨워준 것은 바바박거리는 중후한 울림이 있는 소리였죠. 필시뚱이 과장이 이 자리를 벗어나고자 육중한 몸을 놀리는 소리였습니다. 바닥을 치고 뛰는 소리였던 것이죠. 그때 전 거의 버스 앞부분에 위치하고 있었던 터라 소리로만 주변 환경을 유추할 수 있었죠. 빛이라고는 아예 없었단 말입니다. 그나마 있는 가로등 빛은 버스 뒤쪽 쭉 주차장 입구고 한참 멀었습니다. 이쪽은 거의 암흑 상태란 말입니다. 그때 머릿속에 떠오른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어제 출발 전 버스 밑에 기어 들어가던 이상한 사람의 모습이 마구 오버랩됐습니다. 왜 공포 영화 보면 차량 밑에서 귀신이 손을 쓱 내밀어 한 명의 발을 확 붙잡고 끌어당겨서 쩝쩝하는 장면. 하필 그때 그 장면이 확 떠오른 겁니다. 어제 저녁에 봤던 그 이상한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이 하필 이때 떠오를 줄이야. 아랫도리가 시큰하다 못해 달달 떨리는 상황이고 뒤통수에 머리카락이 허공으로 모조리 솟구쳐 올랐습니다. 엄마를 찾고 싶은 딱 그런 심정이었죠. 주변은 완전 암흑천지고 다리 바로 아래 버스 밑에서 뭔가 촉감이 있는 물건이 내 다리를 후욱하고 움켜잡을 것 같은 환장 오러질 같은 이 기분이 들었습니다. 솔감을 심하려워지는 그런 순간적인 공포였죠. 이 순간 그렇게 추웠던 추위마저 전혀 의식하지 못할 정도의 극악의 흥분 상태였죠. 헌데 놀랍게도 저에게 그런 공포감보다 무서운 것이 있었던 거죠. 그건 권위감이랄까? 상사로서의 권위감. 뭐 이런 거로 설명하면 되겠네요. 내가 뚱이가 뛰는 방향으로 덩달아 뛰어버리면 남아있는 사모는 몰라도 뺀질이에게는 체면이 안 선다는 것이죠. 아까 대합실에서 귀신이니 뭐니 용을 쓰듯 떠들어 놓고 그딴 거 난 체질적으로 안 무섭다고 웃으며 얘기했는데 여기서 뛰면 쪽팔리잖아요. 나중에 뺀질이가 비웃을 거 아닙니까? 이게 저를 올가매더군요. 남자의 자존심은 귀신도 안 무섭게 만든다랄까요? 얼어붙은 주먹이 깨지는 것 같은 충격과 함께 조매운 짬뽕국물과 같은 얼큰시큰한 고통이 콧구멍을 확 넓히며 들어왔죠. 엉겹결이 힘껏 내지른 주먹이 차가운 솥덩이와 접촉하면서 무한의 고통을 쏟아져 내더군요. 정말 주먹 아작나는 줄 알았습니다. 고통이 마약이자 진정제이더군요. 조금 전 버스 밑바닥에 귀신의 손 하나가 훌쩍 튀어나올 것 같은 극악의 공포감이 순간 식어들면서 고통과 공포감을 능히 누를 수 있는 짜증이 확 튀어나온 겁니다. 순간 풀렸던 다리의 파워가 쭉 올라가면서 몸이 반응했습니다.
주먹으로 힘껏 버스 앞을 2번 정도 때렸던 거죠. 거의 무의식적으로 내지른 주먹이었지만 그에 따른 파급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고통 때문에 정신이 후딱 든 것이지요.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주위 공간이 쩡쩡 울렸습니다. 물론 그에 비례해 고통이 엄청났습니다. 순간 뭐라고 말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뭐야? 등의 단어는 소리를 크게 지를 수 없는 단어죠. 일단 소리를 쳐야겠다는 생각에 나온 것은 야 이 소리뿐이었습니다. 정말 크게 고함친 것 같았습니다. 일명 내공이 실린 사자후 정도였다고 분명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제 반응에도 돌아오는 것은 싸늘하고 기괴한 느낌의 차가운 겨울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또다시 내려갔던 공포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굳어버릴 것 같아서 밑바닥에서 겨우 초집 중력을 끌어올려 버스 앞면의 차가운 숯덩이에 감쪽을 더듬어가며 운전석 문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동하는데 자꾸 버스 밑바닥이 얼마나 신경이 쓰이던지 다리 옮기기가 무서웠습니다. 아시다시피 버스 운전석 옆쪽은 상당히 높습니다. 버스에 올라가려면 문이 완전히 열린 상태에서 옆 손잡이 잡고 몸 자체를 반동으로 튕겨 올려가면서 올라가야 되는 건데 이 어둠 속에서 그 손잡이를 찾기란 정말 답이 없더군요. 오만상 인상 쓰면서 더듬거리다가 다시 문을 주먹으로 냅다 소리나게 후려 갈겼습니다. 슬슬 안에 2사람이 어떻게 된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올라왔죠. 도망가고 싶은 심정보다 2사람의 안위가 더 걱정이 되었으니 전 정말 된 사람이었죠. 제가 수초 사이로 버스 정면에서 2번, 지금 운전석 문에서 2번 총 4번의 소리를 질렀는데도 반응이 없으니 이거 환장할 노릇입니다. 신이 내게 기회를 준 것인가 아무렇게나 올린 손가락의 문고리가 딱 감기더군요. 냅다 잡고 들어 올렸더니 철옹성 같은 문이 기지개를 켜듯 당겨 나오더군요. 손바닥으로 계단을 확인하고는 큰 들숨을 들이키고 몸을 올렸습니다. 치릴 것 같은 어둠 그리고 어느 정도 달궈져 훈훈한 느낌의 공기가 안면을 살살 어루만지듯 지나갔죠. 그때 전 뭔가 말을 하고 싶었으나 이 축축한 공포감 때문에 말보다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집어낸 것이죠. 그리고 엄지로 힘껏 돌렸습니다. 눈앞에서 확 하고 어둠이 뒤로 쭉 물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둠이 뒤로 물러나더군요. 제 상체는 운전석 의자에 걸쳐져 있었고 머리만 겨우 통로 쪽으로 내민 상태였죠. 물러가는 어둠 속에서 바로 코앞에 납작 엎드린 2톤 물체를 감지했죠. 라이터의 불빛이 살랑살랑거리는 틈에 보인 2톤 물체는 누구의 등짝이었습니다. 바로 뺀지리의 등짝이었죠. 바로 코앞에 말입니다. 녀석은 마치 누굴 보호하듯 양팔로 감싸 안는 채 납작 엎드려 있었습니다. 수초간 그 모습을 해석한 이 녀석이 사모를 양팔로 꽉 껴안고 꼭 누르고 있었죠. 고개를 앞으로 완전히 파묻고 말입니다. 야. 불빛과 제 소리를 감지했던지 녀석의 등짝이 잠시 흔들흔들 거리더니 과장님 라고 했습니다. 녀석은 내가 누군지 정확히 파악할 정도의 의식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못 움직이고 겨우 그런 소리만 질러내더군요. 전 조금 뒤 그 이유를 알게 되었죠. 라이터가 뜨거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라이터 불이 손가락이 뜨거워서 전 무심코 절대 봐서는 안 되는 보고 싶지도 않은 곳을 저도 모르게 눈길을 줬습니다. 절대 고개를 안 들겠다고 마음속으로 당부 또 당부했으면서도 라이터가 뜨거워 고개를 버스 뒤쪽으로 들쳐 세워들었는지 후회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 눈 속에 들어온 것은 버스 중간쯤에서 불 속 이쪽을 향해 얼굴을 내밀고 있는 어떤 여자 머리였습니다. 여자인 것 같았다라는 순간적인 느낌이 들고 난 뒤 콧구멍 평수가 확 확장되면서 아마도 주위 공기는 그 순간 제가 다 빨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서 허흡했는지 순간 대량의 공기가 폐부로 찔러 들어오면서 잡고 있는 라이터를 놓치고 말았죠. 끝났구나. 비명도 안 나왔습니다. 눈을 찔끔 감았죠. 아니 어둠이 확 다시 쏟아져 들어왔죠. 그 어둠이 밀려오면서 마치 슬로 비디오처럼 그 머리통이 덩달아 다가오는 듯한 착시까지 느껴졌습니다. 이건 1초도 안 되는 정도의 순간이었지만 정신은 이미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식은땀, 경직, 그 어떤 단어를 다 쏟아내도 그때 심정은 표현하기 불가능할 겁니다. 눈동자 속에 어둠이 완전히 들어차자 코앞에 이상한 냄새까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지옥의 냄새 같기도 하고 영혼의 냄새 같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기괴하고 기묘한 냄새였습니다. 비릿하고 단번에 거북한 느낌이 팍 하고 올라오는 그런 냄새가 났습니다.
딱 하고 바닥에 부딪히는 라이터 소리를 듣고는 모든 힘을, 아니 초인적인 힘을 다해 바로 앞에 엎드려 있는 벤즈리의 뒷덜미를 잡고 당겨냈습니다. 얼마나 초인적인 힘이 발휘되었던지, 아마도 그것은 그 순간의 무서운 감각을 이겨내고자 무의식적으로 행동한 것이었겠죠. 물론 앞에 있는 벤즈리를 세워 방패로 쓰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따위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단지 구해내야겠다는 처절하리만큼 아름다운 생각에서였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저의 모든 감각은 오직 양손에 집중하고 있었죠. 소나기의 힘이 처절하게 들어갔습니다. 절대 놓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잡아 끌어냈습니다. 벤지리와 사모는 마른 굴비 끼워놓은 것 딸려 나오듯 그렇게 줄줄이 딸려 나왔습니다. 전원 정신을 개방해서 온리 힘쓰는데 이용했습니다. 다른 생각은 감히 범접하지 못하도록 미친 듯이 용을 쓰면서 사람을 땡겨냈습니다. 입에서 미친 듯이 호흡이 뿜어지고 심장이 최고조로 박동치며 난리를 쳤습니다. 무언가 걸리적거리는 부분이 많을 텐데 제가 어떻게 용을 써댔는지 어렵지 않게 두 사람을 뽑아낼 수 있었죠. 두 사람은 거의 맨바닥에 패대기 쳐져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개조차 못 든 상태에서 있는 힘껏 문을 쳐 닫았습니다. 어둠, 무서운 어둠이 주위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었죠. 밑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잡아 끌어올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아니 무겁도록 힘들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뛰고 싶은데 너무나 어두워서 뛸 수조차 없었죠. 그렇게 버스 정면을 돌아 나오니 멀리서 가로등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걷던 걸음이 점점 가속도가 저절로 붙더군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달려지기 시작하더군요. 살짝 고개 숙인 상태에서 뒤를 돌아보는 센스도 가질 수 있었죠. 벤즈리가 사모의 한쪽 팔을 감싸 쥐고 뛰더군요. 저도 걸음을 조금 늦추고 벤즈리 반대편에 서서 사모의 다른 쪽 팔을 잡고 같이 뛰었죠. 중간쯤에 와서야 몸이 지친다는 반응을 보이길래 뛰는 것을 멈추었죠.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 이 소리가 머릿속에서 미친 듯이 메아리 쳤습니다. 가로등 아래 도착하니 한숨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누구도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불 있냐? 이게 제가 처음 꺼낸 말이었습니다. 제 라이터는 버스에 떨어뜨리고 나왔으니 벤즈리에게 그렇게 물은 겁니다. 벤즈리가 주섬주섬 호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건네자 담배 한 대 물고 길게 뿜어댔습니다. 등짝이 축축할 정도로 땀을 흘려댔습니다. 그 땀이 식어가면서 엄청난 차가움이 온몸을 휘감아 돌았죠. 이때의 담배 맛은 진정 살아났다는 안도감의 맛이었을 겁니다. 진정으로 말하건대 이때의 담배 맛 때문에 제가 담배를 못 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신이 화끈거리며 머리가 띵한 것이 어질어질했습니다. 다들 깊은 숨만 헉헉거릴 뿐 누구도 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뚱이는 어디 갔어? 먼저 달아났던 뚱이 과장의 모습이 보이질 않았던 겁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어디에도 모습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도망갔다 치더라도 혼울 쪽으로 갔을 리는 만무한데 말입니다. 새벽 12시가 넘어가는 시점이라 사람이라고는 우리 말고는 전무한 상태였죠. 슬쩍 사모를 쳐다보니 많이 놀란 그 뛰는 심정을 억누르는 듯한 모습이었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글쎄, 그게... 라고 벤즈리가 말했습니다. 분명히 비명소리는 사모님이 질렀던 것 같았는데 말이죠. 벤즈리도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사모님을 같이 쳐다봤죠. 갑자기 뭔가 보여서 조금 놀라서 라고 사모가 말했습니다. 애써 방금 전에 본 장면을 떨쳐버리려는 듯 말을 얼버무리더군요. 뭐 더 이상 꼬치꼬치 묻지 말라는 식으로 말이죠. 제가 엉겹결에 본 것이 아직 눈앞에 아른거리는데 그것이 물건을 잘못 봤는지 아니면 그 장면에서 그냥 시각적인 어떤 착시나 그딴 것 때문에 잘못 본 것일 수도 있겠다고 애써 생각을 다잡았습니다. 어제 그 악몽이 또다시 뇌리를 스쳤지만 도저히 납득을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더군다나 시급한 것은 사라진 뚱이 과장의 행방이었죠. 올라가 볼까요? 그러자 저기 네 가방을 떨어뜨린 것 같아요. 사모님의 손에 들려 있어야 할 가방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온 목적이 아까 부탁받은 가방을 가지러 온 것인 만큼 어디서? 글쎄요. 워낙 급한 상황이어서 아까 버스에 올라가실 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이런 시발 가방을 버스 안에 두고 오신 듯 했습니다. 물론 세 사람 다 다시 저길 가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난감하네요.
세 명은 한동안 얼어붙은 듯 꼼짝을 하지 않고 있었죠. 다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답을 내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기 멀리서 뭔가 번쩍하는 것이 눈에 비춰졌습니다. 심하게 흔들거리는 빗줄기. 그건 이내 손전등에 불빛을 한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죠. 일단 사람이 내려오고 있다는 것에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뚱이 과장 아닌가. 취재창으로 가까이 온 사람은 뚱이 과장과 한 손에 손전등을 든 수위 비슷한 복장의 아저씨 한 분이었습니다. 대충 판단이 섰네요. 뚱이 과장이 누군가를 불러온 모양입니다. 아마도 스키장 내 안전요원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애써 놀란 가슴 진정시키고 안전요원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버스 안에 물건을 찾아야 하는데 너무 어두워서 손전등이 있으니 같이 좀 가자고 말이죠. 시커먼 남정네 3명이 그리 말하는 것이 좀 이상한 듯 우리를 번갈이 쳐다보더니 흔쾌히 승낙을 하더군요. 그나마 손전등이 있었고 또 아무것도 모르는 아저씨 한 분이 가세했으니 정말 그나마 다시 갈 용기가 조금 생기더군요. 다들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서 4명이 모조리 버스 쪽으로 다시 이동했습니다. 버스에 도착해서 운전석 문 열고 사모님이 올라타서는 재빨리 가방을 찾아서 나왔습니다. 아무런 일 없이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저는 그래 아까 우리가 워낙 이상한 공포감에 휩싸여서 집단 트라우마를 겪었던 것일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올라온 우리는 사모님과 헤어졌습니다. 사모는 그때까지 아무런 말도 없었지요. 다시 대합실로 돌아온 우리는 따뜻한 캔커피 하나 뽑아 들었습니다. 급수요. 진짜 큰일 한번 날 것 같아요. 라고 뺀질이가 말했습니다. 재수없는 소리마. 내일 모레 그 버스 타고 가야 하는데. 라고 뚱이 과장이 말했습니다. 너는 내 빼는 재주만 있고 다른 사람 걱정 안 됐냐? 그게 사실 가장 멋쩍은 것이 뚱이 과장이었죠. 지 혼자 살겠다고 도망갔으니 본인 말로는 신고하려고 올라갔답니다. 님이 도둑이니 강도니 뭘 신고하려는 건데 귀신을 신고한다는 거야?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올라가다가 순찰 안전점검 중이던 안전요원을 만나게 된 거고 덕분에 우리는 무사히 퀘스트를 완료할 수 있었지만 지금도 소름이 쫙 끼치네요. 그럼 새끼야 아까 비명은 왜 지르고 지랄했냐? 라고 제가 묻자 아니 내가 질렀어요. 그 아줌마가 질렀지. 라고 뺀질이가 말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는데? 라고 뚱이 과장이 물었습니다. 뺀질이도 뭔지 모르겠답니다. 자기는 뒤돌아 서 있고 막 버스 불을 끄는 순간 아줌마가 비명을 질렀고 자신도 놀라서 그냥 아줌마 감싸 안고 주저앉은 기억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가 부르는 고함 소리랑 제가 버스 주먹으로 친 퉁퉁 울리는 소리만 기억난다네요. 그러니까 왜 사모가 비명을 질렀는지는 모른다는 소리였죠. 어렴풋이 제가 본 그것이 원인인 듯 했지만 저도 너무 찰나의 순간에 벌어진 일이라 긴가민가 했었던 터라 뭐라고 딱 부러지게 설명을 해 줄 수 없더군요. 지금이 겨우 새벽 1시 되어 가는데 여기서 잠도 못 자고 밤을 새워야 하니 그것도 환장할 노릇이네요. 즐거운 스키장 MT 와서 이 무슨 억한 고생인지 그렇게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자다가 깨서 또 그 이야기하다가 지치면 잠시 졸고 또 깨서는 그 이야기 이젠 누구 말이 신빙성이 있는지 조차 헷갈릴 정도까지 되어 가는군요. 사고난 귀신이 분명 버스 안에 있다는 것은 다들 인정하는 분위기인데 그 정체에 대해서는 말이 많아지네요. 처음 제가 본 버스 밑바닥 기어들어가는 귀신. 그리고 흰 점퍼 부부. 아저씨는 대머리였고 아주머니는 조금 우상의 좁은 생머리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만약 이 대머리 부부 귀신이 그 버스에 치여 사고당한 사람들이라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부분인데 조금 이상한 것이 왜 그 버스를 안 떠다고 있는 것일까요? 보통 자신이 죽은 장소에 들러붙는 귀신을 통칭 지방령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들이 지방령일까요? 그럼 세 번째, 어제 저녁 우리 호실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여기은. 3명 다 공통적으로 일치한 부분이 많게 작아도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정도의 생머리 여자 귀신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비록 얼굴 윤곽이 확실하지 않지만 피부도 상당히 어둑어둑한 상태여서 구분이 힘들지만 공통적으로 20대 후반의 여귀인 것만은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조금 전 버스에서 순간적으로 목격한 귀는 여자 머리인 것만은 분명한데 워낙 찰나의 순간이었던지라 나이를 유추할 만한 인식의 기억은 전무한 상태였죠. 겨우 성별 정도만 어렴풋이 남아있는 상태였단 말이죠. 도대체 몇 명이 우리 주위에 떠도는 건지 감이 안 잡혔습니다.
몇몇 것들은 버스를 벗어나지 못하는 지방령이 아닌 것이 분명했습니다. 우리 따라 맨션까지 왔다면 말이죠. 그 버스가 장례 버스였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 구원받지 못하고 이승을 떠도는 원령 수명이 그 버스 주위를 맴돈다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지요. 즉, 그 버스는 사람만 타는 버스가 아니라 죽은 귀신들도 같이 타고 있는 버스란 이야기입니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같이 타고 가는 버스란 것이죠. 심지어 뺀질이는 버스 좌석수만큼 죽은 이들이 만체가 되어 있는 버스가 아닌가 하는 오싹한 발언도 내뱉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귀신하고 동석해서 여기까지 온 거가 되는 거네요. 물론 녀석의 말은 사실 일리는 없지만 그래도 오싹은하네요. 그런 동기를 부여해주는 것이 장례식에 쓰였던 버스라는 거에 아예 생각이 못 박혀 있었던 거였죠. 특히나 처녀 귀신이나 몽달 귀신처럼 처녀, 총각 귀신은 드세거든요. 자체가 원한이 있어나서 남 괴롭히기 좋아하는 귀들입니다. 헌데 그들이 다 지방령일 수도 없고 왜 그 버스에 매달려 다니는지에 대해서는 추측이 안 서더군요. 제가 지방령이라고 보는 것은 자신이 죽은 장소를 떠나지 못하는 귀였기 때문입니다. 즉 직접 그 버스에 의해 죽었다는 귀는 사고사 당한 귀들이겠지만 나머지 귀들은 맘대로 이리저리 위치를 옮겨 다닐 수 있는 부유령일 수도 있겠네요. 정말 그 버스가 귀들이 좋아하는 무언가를 품고 있다면 그 버스야말로 이 동네 저 동네로 귀신을 실어 나르는 버스인 거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유추해낼 수 있었던 것은 상상이 풍부해서도 아니고 그런 경험에서 온 하나의 뇌리를 스친 반짝이는 하나의 생각이었던 거죠. 이 버스는 사람이 아닌 귀신을 실어 나르는 버스였던 거죠. 귀신 전용 버스. 이때껏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테지만 왠지 모르게 영매 체질이라고 한 소리 듣는 제가 타는 순간 뭔가 발동이 된 건지 그런 존재들이 피부로 느껴지지 시작한 겁니다. 원인 제공이 바로 저였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제 글 오랫동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평생 귀신 한 번 안 본 사람들은 귀신은 영화나 TV 속에 나오는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도 저하고 엮이면 그런 존재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곤 했지 않습니까? 아마도 뭔가 다른 사람하고는 약간 다른 특이 체질 탓이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만 워낙 그런 일에 엮인 사람들이 한결같이 제 탓이라고 치부하는 바람에 그리 생각하게 된 계기도 있습니다. 옛날부터 점집이나 무당분들이 저보고 같은 계열이라고 종종 말하곤 했다는 것도 있겠지요. 여튼 제가 버스에 오르는 바람에 뭔가 균형이 틀어졌거나 이상 기운을 직접 감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축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버스 자체가 어떤 묘한 귀들의 집인지 이동수단인지 사람만 버스 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귀신들이 애용하는 버스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사모에게 종종 목격되곤 했지만 어제 오늘 정도로 논스톱 액션을 보여준 일에는 결코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갑자기 이것들이 스키장 놀러와서 단체로 미친 것도 아니고 이쪽 저쪽 사람 놀래키는 것은 분명 뭔가 다른 원인이 있다고 봐야겠는데 아쉽게도 당시에는 그만큼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지요. 그때 제가 조금이라도 생각이 한 단계 더 깊이 갔더라면 어쩌면 이번 스키장 사건이 조기에 마무리됐을지도 몰랐는데 말이죠. 아무튼 분명한 것은 무언가 좋지 않은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원인이 있었다는 것이고 우리 세 사람 머리통으로는 도저히 유추해낼 수 있는 단계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복합적인 뭔가가 우연하게도 일치하게 되어 한꺼번에 터져 올라온 사건이란 걸 그때는 전혀 아예 짐작도 하지 못했죠. 스카장 출발 전 그 버스에 오르자마자 이미 운명은 시작된 거였죠. 분명한 것은 그들이 사람을 이유 없이 괴롭히진 않습니다. 원한이 있는 원한령이면 대상자 구분 없이 괴롭히지만 물론 당사자가 그런 특이 체질, 즉 영매 체질이거나 아주 민감한 사람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곤 말겠지요. 가령 이상하게 몸이 아프다거나 괜시리 짜증이 밀려온다거나 아니면 이유 없이 불안하다거나 그런 정도부터 심하면 정신이 오락가락할 정도일 수도 있겠고요. 다 그런 것은 아니란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죠. 제가 무슨 귀신 연구가도 아니고 말이죠. 왜 이따위 일의 연속인지 한숨만 절로 나왔지만 말이죠. 생각건대 일이 이렇게 발전된 주요 원인인 것이 저인 것만은 사실이란 것이죠. 만약에 말이죠. 그 버스가 귀들이 가득 차 있는 버스란 말입니다. 당연하겠지만 일반 사람은 그들의 존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저같이 조금 유별한 영매 체질이 그 버스에 오르자 이것들이 얼씨구나 하면서 저한테 달라붙으려고 하거나 오호라
하면서 장난치려고 했을 수도 있고 지들끼리 어라 신기한 놈일세 하고 궁금증을 가지고 저를 지켜봤을 수도 있겠죠. 그런 와중에 스키장에 도착하자 강한 음기를 소유한 녀석들 중 한 명이 저를 따라 맨션까지 따라온 것일 겁니다. 아마도요. 이런저런 생각을 통합해보면 결론은 그 버스가 분명 어떤 문제거리를 안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이 여기 온 지 이틀 밤 되는 날이었죠. 내일 세고모리면 다시 그 버스를 타고 하루 종일 이동해야 할 텐데 핑계를 대고 안 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3호 남편분이 운전 시작하고 난 시점부터 접촉사고나 그런 작은 사고조차 한 번도 난 적이 없다고 하니 만약 귀들이 있다 치더라도 사람에게 그리 깊은 해코지는 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두 명이 아닌 다수의 귀들이 그 버스에 달라 붙어있는 것만은 확실히 입증된 상태였단 말입니다. 뚱이는 물론 뺀질이도 귀라는 존재는 당연히 알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전설의 고향에서만 구경하는 것들이지 현실에서 실존 상황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 오늘 그 일을 당하고 나니 이 두 사람은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죠. 물론 강한 호기심과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의 주인공이 된 것은 인정하는 바이다. 두 번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일은 분명할 겁니다. 앞으로 두 사람이 살아갈 날이 더 많을 텐데 굳이 경험할 필요 없는 경험은 차라리 하지 않는 편이 더 나았을 거라는 거죠. 지금은 뚱이와 뺀질이가 강한 의구심과 호기심 그리고 미스테리컬한 그런 기분에 휩싸여 있다 보니 아직 100% 정확한 사리 분별이 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 이런 일은 살아오면서 다반사 경험이 있어나서 그러려니 했지만 이 두 사람은 살아생전 처음 겪는 일이니 더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제발 나중에 술자리에서 안주빨로 회자될 정도로 그치기를 바랬었죠. 하지만 멀고도 긴 항해에 오른 배는 몇 번의 거친 태풍과 풍랑을 견뎌야 했고 그 첫 번째 시련이 지금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아침에 차가운 공기를 폐부 깊숙이 끌어당기는데 간밤에 그 고생과 더불어 몸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머리가 심하게 띵하니 올려오더군요. 그리 심하게 땀을 흘리고 또 차가운 공기 속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었으니 그분이 오신 겁니다. 원래 오기 전부터 약간의 몸살 기운이 있긴 있었는데 진짜 몸살이 제대로 된 것이 내방한 것이었죠. 몸이 기우뚱거릴 정도로 후달거렸습니다. 잠을 자다 말다 자다 말다 했으니 오죽했으랴마는 완전히 그러기 상태에 이른 것이었죠. 아침을 먹고 난 다음부터는 거의 이성을 상실했을 정도였습니다. 제 정신이 아니었죠. 정말 눕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간밤에 전대빵님도 안 들어오신 모양이고 우리 깡다구 사장이랑 밖에서 보낸 듯 했습니다. 아직 전화조차 한 통 없는 것 보니 간밤에 심하게 부어라 마셔라 한 듯 보였죠. 전 그냥 탈진해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았을 정도로 얼굴에 확 드러나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저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초롱이 양도 저랑 비슷한 상황에 이르러 있더군요. 어제 배준마가 약봉지 받아간 것도 초롱이 몸살 기운이 있다고 했는데 아마 중증으로 발전됐나 봅니다. 아예 아침 먹으러 나오지도 못할 지경이라더군요. 남 걱정할 때가 아니죠. 문제는 저란 말입니다. 밤새 제대로 잠도 못 잔 상태고 지금까지 제 인생을 뒤돌아볼 때 가장 최고 난이도의 최고 강도 높은 몸살신이 왕림하셨다는 거란 말입니다. 이 정도 같으면 병원 가서 주사 맞고 덤으로 링게까지 맞아야 정상인 상황이죠. 문제는 지금 있는 곳이 병원은커녕 깊은 산골인 적이 없는 그런 스키장이란 거죠. 밖은 엄청난 추위에 눈바람이 휘날리는 곳이고 대기실은 오전부터 스키 타려는 사람들이 정령하다 시피한 상태였는데 어디로 가야 하나요? 아침 먹고 난 다음부터 은행팀은 초록량이 아파서 여자들은 대기 타고 남자들도 스키는 지겹다고 지들끼리 뭐 다른 거 한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랑 뺀지 뚱이는 대기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오전을 비비대고 있었죠. 전 너무나 몸이 무거워져 와서 잠시 대기실 의자에 기댔습니다. 그리고 전 딱 그 상태에서 정신줄 놔버렸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더군요. 온몸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마치 무거운 쇠사슬로 칭칭 감겨져 꼼짝달싹 못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쇠사슬이 얼마나 무거운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였고 머릿속은 생각이라는 것을 일절하지 못할 정도로 두통이 심했죠. 어디 뜨끈뜨끈한 곳에 그냥 누워서 기절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온몸이 납덩어리 휘감아 놓은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머리맡에서 무언가 웅성거리는 느낌, 속삭이는 느낌이 살짝 기억나네요.
그리고 다시 기절했습니다. 누가 제 몸을 흔드는 감촉을 겨우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일절 움직이지도 설상가상 입을 벌리고 대꾸조차 못하겠더군요. 그리고 다시 기절.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시간은 흐르고 있을까? 내가 살아있는 건가? 머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상태인가? 귓가로 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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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 제 안부를 묻는 소리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명 괜찮아라는 음절은 파악할 수 있었죠. 하지만 역시 대꾸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죽어가는 심정이 이런 기분일까? 귀찮고 제 몸의 감각마저 느껴지지 않는 상태였죠. 다시 기절했습니다. 내가 옆에 있어. 내가 옆에 있어. 뭐야? 내 옆에 뭐가 있다고? 누구야? 꿈결에 들리는 이상한 소리에 확인차 고개를 들고 싶었지만 그럴 힘도 없이 끙끙 소리만 계속 제 입을 비집고 나왔죠. 다시 기절. 자기야 내가 있어. 자기야 내가 있어. 분명한 음절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니 내가 애인이 있었던가. 자기는 또 뭐야? 누가 옆에서 상황극 하나? 여기 어디지? 생각외로 온몸이 뜨끈뜨끈하다는 것을 비로소 알 수 있었죠. 몸의 감각이 느껴지고 있었던 겁니다. 몸을 뭔가 무거운 것이 누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것은 두터운 이불이었고 전 그 이불을 완전히 푹 뒤집어 쓰고 새우 잠자는 듯한 형태로 어딘가에 누워 있었던 거였죠. 찢어지는 두통 속에서 겨우 주위 환경을 감지해냈고 수초간 머릿속을 뭔가 스치고 가는 불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나 혼자 있는 것만은 아닌 모양이네요. 누군가 뭐라고 계속 말을 하는 것을 보니 여기 나 말고 누군가 있는 모양인데 누가 있나? 뚱이, 뺀질이, 은행팀이 머무는 방에 내가 있나 보다. 여긴 방은 확실해. 근데 조금 전 자기야라고 불렀던 것은 여자인 것 같은데. 누구지? 초록냥인가? 초록냥은 아프다고 했으니까 양양. 아니면 배준마. 다들 놀지도 못하고 나 때문에 방에 모여있는 건가? 서서히 정신이 돌아오고 있었죠. 그와 비례로 엄청난 고통이 온몸을 심하게 진둘러 오고 있었습니다. 보통 몸살이 아니고 완전히 사람을 그로기 상태로 몰아넣는 지독하리만큼 가혹한 몸살이었습니다. 정말 다른 때 같았으면 구급차 불러 병원 응급실 가야 할 정도였던 것 같았습니다. 머리를 열가마 속에 파묻고 있는 것 같았고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놀러도 가지 못하고 방에 다들 있는 모양인데 너무 미안한 기분이 들었죠. 정말 숨 쉬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더불어 목도 심하게 탔고 억지로 움직여 이불을 살짝 젖혔습니다. 약간의 어둠이랄까? 조금 어둡고 음습한 기운이 겨우 뜬 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허우적거리며 조심스럽게 이불을 들추고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방에는 작은 어둠이 벌써 내려와 있었습니다. 커튼 틈 사이로 저녁 노을의 우중충하고 그로테스크한 빛덩이가 창문 뒤로 어른어른거리고 있었죠. 전가는 실눈을 뜨고 주위를 더듬었습니다. 이런 제기랄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놀란 것은 방의 형태와 창문의 위치 그 아래 놓여있는 가방들이었습니다. 그 가방은 뚱이 과장의 가방이란 것 그리고 바로 정면에 보이는 화장실을 보니 여긴 그 방이더군요. 바로 문제의 그 방이요. 그것도 아무도 없습니다. 개미새끼 한 마리 보이질 않았어요. 머리가 너무 아프고 갑자기 속에서 무언가 욱하고 치밀어 오릅니다. 눈물마저 핑 돌더군요. 그리고 더불어 또 다시 치밀어 오르는 것은 거대한 분노였습니다. 분명히 이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 있는 뺀질이와 뚱이 과장일 텐데 그런 헬게이트 속에 저만 홀로 던져놓고 지들은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분노와 함께 배신감이 차올랐습니다.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오만 가지의 분노감이 미친 듯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 새끼들들 다 죽여버리겠어. 저는 악을 쓰며 영트림을 해댔지만 몸이 거의 말을 안 듣는군요. 온몸이 얼마나 꾹꾹 쑤시고 아픈지 숨조차 쉬기 힘든 상황인데도 그 분노만큼은 대단한 거였습니다. 배신감은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눈앞에 있다면 바로 귀싸대기 올렸을 겁니다. 이 새끼들이 정신이 있는 놈들인 건지 없는 놈들인 건지 개념은 밥 말아 처먹었나. 어떻게 다 죽어가는 사람 혼자 그것도 헬게이트 안에 던져놓고 지들은 도망가고 없는 거냐고 어이없었습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이해라도 했을 텐데 니들도 어제 분명히 그 고생 당했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이냐. 니들이 사람이냐. 정말 그 분노는 대단한 거였죠. 어떻게 사람이 이런 행동을 감히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처절한 분노가 저를 미치게 만들었죠. 눈물이 찡하게 솟구쳐 오를 만큼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다시는 이들을 챙겨주나 봐라. 이 배신감은 내 뼛속 깊이 아로 새겨두마. 전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죠. 그리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방바닥을 짚고 일어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곳에 있어서는 정말 큰일 날 것 같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막 5시 넘어가는 참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시간이 아침 먹고 대기실에서 오전 깨고 있을 때가 10시 넘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거의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대기실 의자에 기절하듯 쓰러진 것 같은데 만약 그때 이후에 이곳에 옮겨져 왔다면 거진 6시간 가까이 쓰러져 자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기사 전날에 제대로 잠도 못 잤고 몸이 이 지경이니 거의 기절했다고 봐야겠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곳에 헬게이트 속에 저만 던져놓고 이 배신자들. 전 단순히 살기 위해서는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의지를 불태웠지만 몸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너무나 무거웠고 아팠습니다. 정말 기력이 거의 제로인 상태였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심한 감기 몸살이 걸리면 제 몸 가누기가 그리 쉽지 않은 상태를 아실 겁니다. 당시 전 그 상태에서 곱하기 이 정도의 데미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 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능히 짐작이 가시리라 여깁니다. 이곳을 벗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방바닥에 짚고 상체를 일으켜 세우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숨도 가빠오고 목은 타는 듯한 갈증에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몸 말을 안 들어도 정신만은 갈수록 또렷해 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쯤 분노가 서글픔으로 바뀌더군요. 나 자신에게 미안한 마음과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 하나 없다더만 제가 평소 지들한테 얼마나 잘해주었는데 사람을 이토록 모질게 배반하다니. 만약 같은 상황이라면 전 함께 이곳을 지키고 있던지 모든 핑계를 다 대서라도 다른 방을 찾았을 겁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를 잘 알면서 이 아픈 사람을 혼자 던져두다니. 가족 생각이 나고 어머니, 동생의 모습이 막 맴돌고 세상에 정말 믿을 사람은 가족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가야 되는데 몸이 너무 아파서 정말 꼼짝달싹을 못하겠더군요. 숨만 내뿜고 있는 산송장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죠. 그때는 아직 해가 다 떨어지지도 않았고 방은 조금 어두웠지만 분명히 태양빛이 아직 창문에서 넘실넘실거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을까요? 끙끙거리며 누워서 다시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움직임이 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을 누비는 여러 정황들을 다시 되짚어 봤습니다. 조금 전. 아니야, 언제 들렸던 거지. 괜찮아. 제가 여기 아파서 누워 있었으니 누군가 왔었을 거야. 병문 안을 말이지. 아마도 은행 쪽 사람들이겠지. 그렇지. 여자 목소리인 걸로 봐서 아마도 양양이거나 배준마겠지. 아니 둘이 아마 같이 와봤겠지. 점심때 내가 보이지 않으니 물어봤을 때고 많이 아프다고 듣고는 한번 와봤겠지. 그렇게 여기서 잠시 내 상태 살펴보다가 나갔겠고. 그렇겠지. 그런데 자기야라는 소리는 누가 한 거지? 아마. 여기 있다가 누군가 전화 통화를 한 거야. 그 소리를 내가 들은 거고. 분명하겠지. 자기야라고 한 것은 배준마겠지. 그래 내 옆에서 남편하고 통화했나 보네. 그래서 그런 소리가 들렸던 거야 분명해. 그래 지금 시간이 곧 저녁 먹을 때이니 모두 저녁 먹으러 갔나 보네. 그래 저녁이야. 저녁 먹고 뺀질이도 뚱이도 돌아오겠지. 잠시만 참아보자. 이렇게 전 이불 속에서 혼자 나름대로의 상황을 정리해 갔습니다. 그러니 한결 나아지더군요. 그런데 제2의 문제가 서서히 저를 올가매더군요. 문제는 두 개였는데 첫 번째는 목이 탈 만큼 심한 갈증이 난다는 거였습니다. 아무래도 심한 열이 온몸을 휘감고 있는 상태에서 이 뜨거운 방구석에 약 6시간을 끙끙댔으니 몸에서 당근 수분을 요구하겠죠. 어제 저녁에도 그렇게 땀도 많이 흘렸는데 하지만 공포감이 있었기에 이 정도는 침을 삼키는 것으로 견딜만 했죠. 두 번째 문제는 그 이후에 온 건데 소변이 마렵다는 것이었죠. 이건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한참 푹 잤다면 잤을 정도로 기절해 있다가 깨어난 것이니 생리현상이 찾아온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일이 더럽게 꼬이네요. 어떻게 꼬이면 이렇게 잔인하게 꼬일 수 있단 말입니까? 마지막 생각은 주위에 빗물병이라도 굴러다니면 어찌 다음 수를 내다보겠는데. 기억나시죠? 어제 아침에 누군가 여기 말끔히 청소했다는 사실을요. 마지막 방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더 어두워지기 전에 화장실 가는 길뿐인데 방구조성 화장실까지 가는 거리도 가장 먼 위치이고 지금 누가 부축해주지 않으면 움직이기조차 힘든 상태라는 게 문제였죠. 이럴수록 괘씸한 두 놈들의 만행이 뼛속 깊숙이 느껴졌습니다. 방 안에 전등 스위치도 입구 쪽에 있었고 일단 불이라도 켜고 재빨리 화장실도 가야지라고 생각은 그렇게 진행됐지만 몸이 움직이질 않았죠. 하지만 기어서라도 가야 한다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였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몸을 뒤척이면서 자세가 바뀌니 눌렸던 방광이 압박에서 풀렸는지 또 견딜만해지더군요. 사람이 올 때까지 참자. 곧 저녁 식사 끝나면 반드시 오겠지 길어봐야 30분 이내겠지. 참자까지 거 30분 정도야. 혼자 그렇게 추스르며 그래 TV라도 보자. TV라도 보면 기분이 나아질 거야. 그래 그 모든 것이 나를 외면하고 있어 그랬던 거야. 혼자 끙끙 뜨다 보니 창문 위로 그나마 고개를 내밀던 빗덩이가 훅 하니 꺼져 버리더군요. 땅검이 완전히 내려앉았고 완전한 어둠이 찾아오기 직전에 희광반조에 불빛만이 방 안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리워진 커튼 틈 사이로 쏟아져 들어오던 그 빗줄기마저 완전히 물러나고 말았죠. 물론 온몸을 휩쓸고 있는 고통 때문에 그런 경우를 지켜볼 수는 없지만 얼굴을 덮고 있는 이불 사이로 격한 어둠이 서서히 내려앉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히 느낄 수 있었죠. 전등불을 켜야 이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자 희망이었죠. 더불어 과감히 TV 리모컨을 주워오자. 아니, 재빨리 화장실도 쓰자. 솔직히 개한심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에야 한심하고 쪽팔리고 참말로 얼토당토 안 한 상황인데 이 상황이 뭐가 그리 대수라고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오고 이런 사람이 있나 하고 짜증이 날 법도 하시죠. 네. 그런 기분 저도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당신은 뭔가에 홀렸는지 아니면 제가 어리 빠졌는지 그런 기분에 사로잡혀서 올바른 사리 분별력이 없었던 거죠. 그냥 일어나서 당당히 가면 되지 말이 왜 이렇게 기냐고요? 일단 너무 아파서 몸 가누기도 힘든 상태였고 더불어 혼자 궁상 떤다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 일이 이렇게 된 거랍니다. 답답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 일념으로 불을 켜기 위해 기어가려고 머리를 일단 이불 속에서 뽑아 올렸고 오른손으로 방바닥을 짚던 그 상태였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화장실 문 입구에 기대어 놓은 TV 리모컨이 앞으로 쓰러지면 내는 소리였죠. 딱 소리 들리자마자 그 소리의 방향으로 시선을 저도 모르게 고정시켰죠. 방 안은 어두웠지만 아직은 모든 사물을 충분히 구분할 수 있는 밝기였단 말이죠. 그 리모컨은 정확히 제 쪽을 향해 딱 소리내며 쓸었습니다. 제 온몸이 그냥 굳어져 버렸습니다. 아마 제 인생 통틀어 이날 이때만큼 괴로운 적은 없었을 겁니다. 이건 설명조차 하기 싫고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꼴깍 마른 침이 넘어가면서 머릿속이 새하얗게 탈색이 되더군요. 저는 그때의 심정을 글로 표현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상태로 굳어져 버렸으니 그때까지 움직이지도 못했죠. 제발 그냥 우연히 쓰러진 거라고 믿고 싶었죠. 무슨 공포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안 돼 제발. 소리 없는 아우성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뿜어져 나왔습니다. 흰이요. 아버지, 어머니, 저 착하게 살게요. 다른 사람 시기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르고 정직하게 살게요. 그러나 그런 기도에도 불구하고 제 눈앞에서 진행된 다음 장면은 거짓말라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지금도요. 화장실 문이 소리 없이 흔들린다고 그렇게 느낌이 들었죠. 고요한 정적에 마치 사진마냥 방 안에 모든 사물이 고정되어 있는데 유독 화장실 문만큼 바람이 끌어당기는지 아니면 과학적으로 말해 기울기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무게 중심 때문에 스스로 열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람. 지금 창문은 완전히 닫혀 있는 상태고 커튼까지 드리워져 있습니다. 방 안의 바람이라고는 제가 뿜어내는 호흡이 유일하겠군요. 그럼 화장실 무게 중심. 아시죠? 화장실은 닫혀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지 아시겠죠? 잠금쇠 고리가 걸려 있었단 말입니다. 누가 비틀어 문고리 돌리지 않는 이상 무게 중심 따위로 그냥 열리는 문이 아니에요. 근데 왜 열리나요? 아무도 없는데.
바람도 과학적 근거도 없는데 왜 열려? 저게. 문은 정확히 말해 떼주막의 약 한 뼘 정도의 크기로 열렸습니다. 새하얀 백지 상태였습니다. 제 머릿속은 방광이 터질 듯 팽팽해서 금방이라도 쉬어지릴 것 같았는데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온몸이 쥐어짜듯 그렇게 아팠는데 그것마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문고리 위쪽으로 그 어둠의 색깔보다 더 진한 무엇이 삐죽히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그 한 뼘 뒤의 공간은 무척이나 어두웠지만 가늘게 출렁이고 있다는 것을 제 오감이 모두 파악해버렸습니다. 그건 긴 생머리 같은 거였죠. 이런 칙칙한 어둠 속에 확실히 그거일 거라고 판단이 설 수밖에 없는 것이 화장실 문고리 즉 손잡이가 밝은 스텐 재질이었기 때문이죠. 그 밝은 스텐 손잡이 위로 살살 움직이며 드리워져 가는 것은 시커먼 흙벌이기에 바로 눈에 딱 비치는 겁니다. 그게 하나둘 범위를 넓혀가더니 빠져나오는 머리카락이 점점 많아 지는 듯한 착각 아닌 착각이 들더군요. 제 동공은 확대돼서 껌벅이는 것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확대되었죠. 저게 뭐냐? 제가 본 시각적 요소가 뇌에 전달되었지만 그런 현실을 전 받아들일 수 없는 뇌가 혼란을 일으켜 연산 법칙 오류가 떠버려서 모든 것이 정지된 상태였죠. 다 정지된 사진 속 마냥 그렇게 돼버렸는데 단 하나만 영화를 찍고 있었죠. 그 시커먼 흑발 그것만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이 경직되면 사고 차제가 결여된다더니 이때를 말하는 거겠죠. 혹자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아날 수 있다고 하지만 정신이 차려져야지 뭐라도 하죠. 정신이 그냥 안드로메다로 가버렸으니 차려질 정신 자체가 없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이런 병신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데 동영상은 계속 돌아가더군요. 삐져나온 머리칼은 확실히 늘어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분명히 최초는 저게 뭐지 했다가 조금 뒤 머리카락이잖아. 지금은 시발 머리 뭉치잖아 이런 느낌까지 갔습니다. 이게 이젠 스텐 물손잡이를 거의 다 덮어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전 다음 장면에서 제 상체를 버티고 있던 오른팔에 힘이 일순쩍 빠지면서 앞으로 훅 떨어지듯이 방바닥에 턱주거리를 찧었습니다. 왜냐고요? 화장실 물손잡이에 드리워져 있던 머리칼 뭉치가 바닥으로 훅 하는 찰나에 순간에 툭 떨어졌거든요. 즉 바닥으로 말이죠. 그 바람에 그것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다가 이게 갑자기 아래로 훅 떨어지니 저도 그만 기겁하고 놀라서 팔에 힘이 훅 하고 빠져서 상체가 그대로 방바닥에 힘없이 완전 꼬라 박은 거죠. 지금 생각하니 정말 살떨리네요. 그때 차라리 기절이라도 했으면 좋았을 것으려. 너무 푹 자서 잠이 너무 쉽게 달아나 버려서 그랬는지 오히려 정신은 맑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마음속으로 신도 찾고 별지랄을 다 떨었는데 이젠 그마저 생각도 없고 머리가 그냥 하얗게 탈색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적의 결정타를 날리려고 마지막으로 움직이려고 하나 봅니다. 화장실 문 아래 즉 바닥으로 떨어졌던 그 시커먼 머리 뭉치 같은 것이 방바닥으로 기어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방에 당신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솔직히 열에 아홉은 입에 거품 물고 기절했을 겁니다. 비명 그딴 거 이제 안 나옵니다. 발버둥. 몸이 움직여야 발버둥을 치죠. 그것이랑 제가 완전히 방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려 있는 모양새라 시각적으로 딱 일직선상이란 거죠. 제 턱이 방바닥에 닿아 있었으니 그 새끼랑 제 눈높이가 딱 적당하게 일직선상에 놓여지게 된 거죠. 저 새끼들은 몸통은 어디다 놀러 보내고 대갈통만 날아댕기거나 기어다는 모양입니다. 시발 어제랑 오늘 본 대갈통만 3개째네요. 지금도 머리 뭉치인 줄 알았는데 개시발 대갈통이네요. 심장 박동이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을 만큼 뛰더군요. 이러다 심장 터진다는 이야기가 제 이야기가 될 것 같았습니다. 미친다는 표현도 안 되겠고 겁이 난다는 표현도 안 되겠고 공포는 이미 안드로메다 날아간 제 정신체랑 같이 손잡고 간 상태고 멘탈 붕괴. 이건 애교 수준의 표현입니다. 제 눈앞에 일직선상에 놓여진 그것이 정말 슬로 비디오로 슬슬 머리카락이 꿈틀대듯이 지렁이 마냥 바닥을 미끄러 지는 것 같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갑자기 대굴하고는 크게 한 바퀴 구르더군요. 정말 완전 개 놀랐습니다. 시발 그 시커먼 것이 한 바퀴 앞구르게 하는데 신이시여 제가 뭘 그리 잘못한 것이 많았나요? 차라리 심장을 꽉 멈추게 해서 죽여주십시오. 정말 그때 제 심정이 이랬을 겁니다. 엄마야. 내 생애 최초로 이 소리가 터져 나올 뻔했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글을 쓰지만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지금도 경기 들릴 것 같군요. 한 바퀴 구르다가 갑자기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그 상태에 이르기까지 전 미동도 못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솔직히 얼굴 앞면 윤곽은 확인이 안 되더군요. 워낙 머리카락이 치렁치렁 얽혀 있어서 단지 그 크기는 사람 머리통만 했다는 거죠. 핸드볼 공보다 약간 더 큰 정도였습니다. 왜 머리통이라고 표현하냐 하면 달리 머리통 말고 저런 시커먼 생머리 둘둘 말고 다니는 게 뭐가 있냐고 묻고 싶네요. 여튼 지금까지 길게 설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기까지 걸린 시간은 수초나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제가 정신 차리고 자시고 할 그런 짬이 없었다는 거란 걸 말입니다. 한 바퀴 굴러보더니 이게 그 맛을 알았는지 이번에 떼구르르 하면서 한꺼번에 몇 바퀴 훅훅 구르더군요. 비명이라도 지르고 싶지만 입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현실은 이빨이 아래 위로 부딪히면서 딱딱 소리를 내더군요. 그만큼 떨었습니다. 아니 저절로 몸이 떨려졌습니다. 오라질 그 핸드볼공이 대구르르 구를 때마다 제 심장은 벌컨으로 두들겨 맞은 거 마냥 바람구멍이 숭숭 나고 있었죠. 몸도 찢어지게 아픈 데다 정신적으로 데미지를 거하게 받으니 제 영혼이 더는 견디지 못하고 유체 이탈의 증상을 보이면서 무너져 가기 시작했죠. 제 얼굴은 바닥에 납작 붙어 있었으니 그냥 그것과 눈높이도 일치한 상황에서 눈앞으로 대구로 굴려오니 그 공포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접하게 되면 보통 멘탈 붕괴 된다고 그러죠. 멘탈 붕괴는 개뿔 일단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호흡곤란, 증세가 느껴졌습니다. 너무 놀라서 대량의 공기가 한꺼번에 주둥이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기에 이걸 내 폐가 용량 촉과로 다 소화시키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꽉꽉 막힘 더군다나 뿜어줘야 하는데 계속 들어오기만 해서 뿜어줄 타이밍이 잘 안 잡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일 신문 일면을 장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인간은 쉽게 안 죽죠. 아무리 어렵고 괴롭고 힘든 상황에 처해도 솟아날 구멍은 분명히 존재하는 법이죠. 그 구멍을 찾는 것이 관건이었죠. 그때까지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것 하나가 뇌리를 빡하게 세리고 지나가는 겁니다. 극악의 공포로 뒤덮인 상황에서 어찌 그런 순간적인 이거다가 떠올랐는지 전 허리춤에 색을 차고 있었더랬죠. 재빨리 몸을 바로 뉘으면서 세개 지퍼를 0.1초도 안 되는 모션으로 잡아 찢듯이 열러 덧쳤습니다. 그리고 손에 감기는 108염주가 딸려 나오더군요. 그걸 손에 감아 쥐고는 그 핸드볼공을 향해 미친 듯이 집어 던졌죠. 치열한 전투 공방 중 총알이 다 떨어져서 적군이 코앞까지 접근했는데 마침 발 앞에 탄창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걸 발견한 기분이 딱 그겁니다. 재빨리 장전하고 바로 냅다 갈겼죠. 용기 승천. 갑자기 뜨끈한 기운이 확 치솟아 오르면서 있는 힘껏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긴장한 나머지 그 염주는 제 길을 놔두고 엉뚱한 곳으로 패대기 치듯이 튕겨져 나가더군요. 손에 너무 과하게 힘이 들어가서 염주가 바로 제 앞에서 오른쪽으로 확 꺾여져 버리는 겁니다. 큰 숨 한번 집어 삼키고 그쪽을 쳐다보는데 이게 염주 냄새를 맡았나. 지도 조금 쫄았는지 움직임을 딱 멈추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잠시 이 새끼가 후딱 또 불러오는 겁니다. 이번엔 느리게 한 바퀴 뒹구는데 뒹굴 때마다 머리카락이 방바닥에 척 풀어지면서 완전 있는 공포 없는 공포 모두 쏟아내더군요. 전 첫 발이 빗나가서 두 발째를 장전하고 있었죠. 두 번째는 좀 작은 손목염주였습니다. 이건 좀 작아서 정확히 겨냥하지 않으면 안 돼서 아예 바닥에 깔아서 던지지 않고 그 핸드볼공을 향해 쭉 밀었습니다. 이번에 힘이 너무 덜 들어갔어요. 가다가 쓱 멈추더군요. 하지만 일단의 한숨이 나오는 건 녀석의 진로 예상 지점에 딱 위치해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다음 세 발째는 십자가 목걸이였습니다. 108염주는 빗나갔지만 손목염주는 불행 중 다행으로 진로는 막은 듯 보였죠. 벌써 제 손에 세 발째 총알인 십자가 목걸이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반야심경을 마구 쏟아내고 있었죠. 진작할걸. 이쯤 되니까 다이다이 한번 까보자는 심정이었죠. 조금 공포가 걷히면서 덩달아 목소리도 막 커졌고 남들이 본다면 혼자 지랄발광하는 딱 그 수준입니다. 물론 심장은 어마어마하게 마구 뛰고 있었죠. 엔돌핀이 그냥 폭포수 터지듯 쏟아져 나왔을 겁니다. 평생 쏟아낼 엔돌핀 그날 다 개어낸 듯 이 탄창을 다 갈겼는데도 이놈은 꿈쩍을 안 하는 듯 또 움직이는 듯한 제스처를 보이더군요.
심호흡 집중해서 이번에 정말 딱 노리고 던졌습니다. 허공에서 길게 포물선을 쭉 그리며 날아가는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미친 듯이 움츠림진언을 되뇌었죠. 초집중해서 던진 거라 힘도 좋고 방향도 좋았지만 가장 큰 문제점이 너무 가벼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그 핸드볼공 위쪽을 훌쩍 넘어서는 뒤에 툭 하니 떨어졌습니다. 전 마지막 남은 염주를 손에 꺼내 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놈이 근접할 때 냅다 후려치기로요. 이놈아 와봐라 라고 속으로 외쳤죠. 눈은 이미 커질 대로 커진 상태고 놈과 나 사이에는 작은 손목염주 하나뿐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아픈 사람인지 방광 터지기 일보 직전인 사람인지 아무런 느낌도 없었죠. 오직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그때 바바박 하면서 그 녀석이 갑자기 속도를 내면서 뒹굴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커먼 머릿결 허공으로 풀풀 날리면서 굴러오기 시작하는데 이 씨발 새끼가 와서 확 깨물면 존나 아프겠지라는 생각이 딱 들더군요. 황당하게도 말입니다. 염주를 잡은 소나귀에 바짝 힘이 들어가면서 마른 침이 꼴깍 넘어가더군요. 그때 핸드볼공이 갑자기 방향을 확 틀더니 불룩 솟아난 기둥 쪽으로 급회전을 하면서 들이박듯이 굴러오더군요. 순간 놈이 손목 염주를 피하기 위해 선회한다고 생각했죠. 녀석이 일단 염주를 무서워 피한다고 생각한 저는 가일층 손에 쥔 염주에 힘을 줬습니다. 사정거리 내로 접근하는 순간 그냥 내리찍어 버릴 태세였죠. 헌데 놈이 이상한 반응을 보이더군요. 그 솟아난 기둥에 와서는 마치 헤딩하듯이 들이받고 뒤로 튕겨나서는 다시 들이받고 마치 로봇 청소기가 위치에 일어나서 기둥에 계속 처박는 모양새와 같이 그런 동작을 계속 해대는 겁니다. 기둥에 계속 처박고 있었죠. 녀석이 방향 감각을 상실했나 했을 정도였죠. 정말 수초간 지켜봤는데 계속 기둥 뿌리 밑에 처박기를 반복했습니다. 염주를 쥔 오른손은 부들부들 떨려왔죠. 저러다가 갑자기 새끼가 확 달려들 것 같았죠. 그때였습니다. 절체절명의 그 순간 복도를 울리는 구둣발자국 소리가 탁탁 들려오는 겁니다. 누가 밖에 사람이 있다라고 내심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문고리가 거칠게 두르륵 두르륵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확 하고 열리는 겁니다. 하면서 그쪽을 쳐다보는 순간 누군가 거칠게 훅 하니 방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그리고 팍 하면서 전등불이 들어왔고 잠시 눈이 부셔서 꿈벅꿈벅 그 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너 뭐해? 아프다며? 괜찮나? 들어온 것은 한덩치 자랑하는 깡다구 사장이었습니다. 반갑다고 해야 하나 뭐라고 해야 할지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죠. 깡다구는 제 쪽을 쳐다보면서 성큼성큼 걸어들어왔죠. 전 당연히 기둥 쪽을 쳐다봤지요. 언제 사라졌는지 물론 있을 입 안무했죠. 이미 깔끔한 상태였습니다. 여기 흩어져 있는 108염주와 손목염주, 십자가만이 방금 있었던 치열한 대치 상태를 말해줄 뿐이었습니다. 깡다구는 제가 아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 방으로 온 거였죠. 물론 뒤따라 뺀지리와 뚱이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뺀지리와 뚱이를 향해 눈에서 불뚱이 튕기는데 정말 깡다구 아니었으면 바로 기립해서 빰빼기 셀이 갈겼을 겁니다. 진짜 애서 쳐 올라오는 격동을 억눌렀죠. 녀석들은 저랑 눈도 안 마주치려고 하더군요. 앞으로 너거들 인생은 졸고일 거다라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깡다구가 제 안색을 살펴보더니 꾀병이 아닌 진짜로 아픈 거란 걸 알아차렸죠. 제 얼굴은 세면하고 물기를 안 닦았을 때와 같이 땀을 흘리고 있었거든요. 약은 먹었어? 라고 깡다구가 말했습니다. 여기 무슨 약이 있어. 미안해 놀러와서 괜히 아프기까지 해서. 라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뭐 어쩌겠어. 재수 없다고 봐야겠지. 라고 깡따구가 말했습니다. 저 그 와중에도 두 녀석을 도끼 눈 뜨고 째려보았죠. 물론 그 새끼들도 제가 왜 그런지 눈치까고 있는 듯했죠. 어쩔 수 있나 좀 푹 쉬어. 라고 깡따구가 말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 뭐야? 깡따구가 방바닥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염주 등을 발견하고 건넨 말이었죠. 아니다. 그냥 흘린 거야. 야, 빨리 주워와. 제 말에 뺀지리가 재빨리 염주랑 십자가 목걸이 주워서 가지고 왔습니다. 전 다 받아서 허리색에 다시 우겨 넣었죠. 분이 쉬 가시질 않더군요. 아무것도 모르는 깡다구만 아니라면 다 대가리 박아 시켰을 겁니다. 깡다구는 어제 있었던 일을 잠시 이야기했습니다. 전 소장님 아시는 분이랑 우연히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필 받아서 밖에 나가 좋은데 갔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아파서 상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대충 이야기했더랬죠. 오늘 밤만 넘기면 내일 내려가니까 오늘만 참자 이 생각이었죠. 내 생각인데 내일 그분 또 만나서 이야기 잘 되면 우린 여기 며칠 더 있을까 생각 중인데 그쪽 분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눈치더라. 조대리한테 전화해 놔요. 오늘 새벽에 출발해라 했으니 곧 차 끌고 올 거야. 잘 됐지 않냐? 저쪽 팀들 눈치 보느라고 너희들 잘 못 놀았잖아. 뭐 한 이틀 정도는 눈치 안 보고 확실히 놀면 되는데 네가 아파서 걱정이다. 하필 놀러와서 아프냐? 와,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강다구 고집상 조대리까지 차 끌고 올라가고 한 걸 보니 이미 결정난 일을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 방 말고 다른 방 좀 옮기면 안 될까? 왜? 무슨 일인데? 응. 이 방 보일러가 좀 이상해. 조절이 안 돼서 불편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내일 다른 방 알아보자. 내일 전소장 가면 니도 우리랑 같이 있을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이야기가 그렇게 진행되었죠.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여기 며칠 더 있게 된 것과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방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은행팀들이 술 한잔 하러 오려고 하는데 전 소장님도 오실 거고. 내가 보니 넌 도저히 안 되겠고 그냥 여기 푹 쉬고 있어. 그래. 어디서 마시는데? 몰라. 일단 은행팀 쪽에서 이야기해 주겠지. 그러면서 일어서는 깡다구와 잽싸게 같이 움직이려는 뺀질이와 둥이가 보였습니다. 야, 니네 둘 잠시 남아봐. 라고 말하자. 왜? 라고 깡다구가 말했습니다. 잠깐 니네들한테 할 이야기 있어서. 먼저 올라가. 금방 보내줄게. 응, 알았어. 깡다구 발자국 소리가 완전히 멀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전차마 입에 담지 못한 최고의 진한 욕짓거리를 한꺼번에 다 쏟아냈습니다. 정말 몸이 이토록 아프지만 않았다면 두 새끼들 완전히 개아장 내는 건데 몸살이 두 사람을 살리는군요. 차마 이지면을 빌었어는 그때 제가 한 욕을 도저히 적지 못하겠습니다. 워낙 쌍욕들이라서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각종 욕을 다 쏟아냈던 것 같습니다. 경상도 촌놈 욕발 장난 아니거든요. 서울 사람들이 들었다면 금방이라도 살인 날 것 같은 분위기로 느꼈을 겁니다. 이 두 녀석 그런 욕은 태어나서 처음 듣을 듯 싶었습니다. 물론 지은 죄가 있기에 이렇다 할 변명도 못하더군요. 저를 이 방에 데려온 것은 아주 간단한 이치였고 저들 귀찮아서였다는 지극히 단순한 사실이었습니다. 사람 아파서 기절해 있으니 일단 방에 눕혀야 하는데 솔직히 인간의 감성이 100분의 1이라도 있었다면 어떻게든 은행팀에게 핑계대고 그쪽 방에 저를 눕혔을 겁니다. 솔직히 은행팀 쪽에 쓸만한 핑계거리도 없고 또 귀찮고 하니 둘이 궁리할 것도 없이 그냥 이 방에 저를 눕혀놓고 주랭랑 친 거였습니다. 그 순간에는 인간보다 차라리 귀신이 좋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뺀지리와 뚱이와의 감정선은 확실히 완전히 정리해버렸습니다. 더는 저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더랬죠. 지들이 먼저 그렇게 나왔는데 전 한번 틀어지면 평생 안 돌아봅니다. 야, 화장실 문 열어. 예. 야, 시발 새끼야, 못 들은 척 하지 말고 문 열라고. 원래 평소 조용하고 착한 사람이 한번 터지면 거나하게 터집니다. 보통 저 같은 사람이 한번 터지면 제 자신도 컨트롤이 안 되죠. 긴장이 풀리자 방광이 거의 터져서 폭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격하게 고함치니 뺀지리가 우물쩡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에이, 시발. 제 욕짓거리에 화가 났는지 뚱이 과장이 욕을 하며 씩씩거리면서 일어서더니 현관문을 열고는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래, 이거 시기 같은 새끼야. 그게 네 본 모습이지. 이 가식적인 놈. 나는 나가는 뚱이 뒤통수에 대고 또 거나하게 욕 한 바가지 쏘아 붙입니다. 그래도 분이 안 풀리네요. 일어서기도 벅찬 상태였지만 화가 억수로 치민 상태라 힘이 팍팍 들어가더군요. 화장실 가서 시원하게 볼일을 봤습니다.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다시 기어 나와서는 마침 앞에 떨어진 리모컨까지 챙겨 오는 센스도 있었죠. 제가 다시 자리 잡고 이불 속에 기어 들어가자 뺀지리가 다가와서는 이리저리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그랬냐는 둥 불가피하게 됐다는 둥 여기 있고 싶은데 깡다구 전화 왔어. 우리끼리 따로 논다고 하도 윽박 지르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둥 그만 화풀나는 둥 오만 가지 가머니설로 핑계를 댔지만 이미 배는 떠났고 돌아선 제 마음은 이미 다시는 못 건널 강을 건너버린 후였습니다.
됐고 그냥 쉬고 싶으니까 니도 나가봐라. 과장님 여기 혼자 있으려고요. 그러지 말고 저하고 같이 위층 갑시다. 전 또다시 도끼 눈으로 녀석을 째려봤죠. 약 올리는 거냐? 2번 말하기 싫다. 나 쉴 테니까. 거지라고. 내가 죽던 말던 니들이 상관할 바 아니잖아. 아까의 무서움보다 지금의 배신감이 월등히 앞서 있었습니다. 시발 귀신한테 당하면 당했지. 그래도 이 두 녀석만큼은 용서하기 싫었습니다. 제 고집을 잊지 않은 터라 뺀질이도 더는 뭐라 말을 못하고 한동안 우두커니 있더니 아무 말 없이 나가더군요. 다시 혼자 남았고 방에 불은 다 켜진 상태고 심지어 화장실 불도 켜놓은 상태였습니다. TV 오락프로 크게 틀어놓았죠. 다시 킁킁대기 시작했죠. 긴장이 풀어지자 아픈 고통이 완전히 뼛속까지 느껴지더군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네요. 왁자지껄한 TV 소리가 시간마저 집어 삼킨 듯 했습니다. 돕, 돕. 경쾌한 타격음에 잠시 혼미했던 정신이 후딱 차려지더군요. 한참 머지하고 있는데 다시 똑똑똑 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누군가 문을 노크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전 겨우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내하고 말했죠. 그러자 문이 삐끔 열리면서 얼굴을 들이민 것은 배준마였습니다. 저기 많이 아프세요? 아이고 우리 초롱이도 아파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여기 과장님도 똑같네요. 마지막 약 남은 거 가지고 왔어요. 그절 저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초롱량이나 주시지. 초롱이는 저녁분까지 먹었고요. 우리는 어차피 내일 움직이니까 가면서 약 지워 먹으면 돼요. 과장님은 여기 더 계신다면서요. 아 감사합니다. 배중사는 성큼성큼 들어와 써낸 약봉지를 건네주면서 센스있게 물병도 같이 가져오셨더군요. 전 고마움에 그 자리에서 약 한 봉지를 틀어 넣었습니다. 모아력이라 그냥 물 한 모금에 꼴깍 삼키는 정도였지만 그렇게 배준마가 나가고 잠도 깨서 머리가 욱신욱신했지만 사실 오늘 하루 종일 잠을 푹 잔 상태라 쉬이 잠이 오질 않는 상태가 되었죠. 입을 푹 뒤집어 쓰고 고개를 빼꼼 내민 상태에서 TV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고 절대 화장실 쪽으로는 고개도 틀지 않았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물병은 이미 잽싸게 비워놨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흐르고 조바심이 계속 온몸을 지배했지만 미칠 듯이 TV에 몰두하고 있었죠. 시간이 완전히 멈춘 듯 정지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지금 비유하자면 사이언트 1에 그 마을에 혼자 떨어진 기분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아침은 먹는 둥 마는 둥 했고 점심 저녁 입에도 되지 않은 상태의 빈속에 몸살 감기약까지 먹었으니 뱃속도 쓰리고 약기온이 확확 올라서 안면이 달군 쇠덩이 마냥 화끈화끈 거렸습니다.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그 상태로 몇 시간을 더 버텼습니다. 거진 9시가 훌쩍 넘고 10시 가까이 되를 무렵인가 밖에서 소란스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고리 덜커덩거리는 소리와 함께 얼굴이 달덩이 같이 붉힌 깡다구가 확 들어오더군요. 술을 많이 마신 모양이더군요. 얼굴에 술 기운이 완전히 올라붙어 있었죠. 헌데 단지 술 기운이라고만 하기에는 뭔가 더 있는 듯한 굉장히 환한 얼굴 표정이었습니다. 그 뒤에 우물쭈물대며 따라 들어오는 뺀질이와 둥이가 보였습니다. 그 배신자 새끼들 얼굴 보니 또 발정난 숙회마냥 열이 쭉 올라오더군요. 왜 니네들 도대체 무슨 일이야? 깡다구는 방에 들어오자 마자 일단 욕부터 쏟아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건축 쪽 하는 즉 노가다 판 애들이 입담이 좀 많이 걸쭉합니다. 전 대충 상황 판단이 섰습니다.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필경 뺀질이나 둥이 과장이 초를 친 게 분명했습니다. 대충 깡다구의 욕지거리를 들어보니 초를 친 것은 둥이 과장이었습니다. 혀가 머리끝까지 치민 깡다구는 노발대발 발광을 떨어댔습니다. 참고로 깡다구 사장은 내 친구입니다. 지금 시행사의 대표이사직함을 맡고 있죠. 대학 동기이자 정말 친한 친구입니다. 일전 이야기로 보면 주차장의 광야편에서 저한테 운전 가르쳐주던 그 친구가 바로 깡다구입니다. 그러니 저에 대해 알 만큼 다 알고 있는 녀석입죠. 뺀질이는 깡다구 고등학교 직계 후배고요. 깡다구 추천으로 입사한 케이스였습니다. 뚱이 과장은 정식 과정으로 입사한 친구고요. 여튼 분위기 초친 뚱이 과장 때문에 깡다구는 머리끝까지 화가 난 상태였고 그 자초지정을 설명해야 하는데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참. 그러니 욕만 얻어쳐먹고 있는 거겠죠. 물론 저는 입도 뻥긋하지 않았어요. 괜히 나섰다가는 나한테도 불똥이 튕길까봐는 아니고요. 너무 고소해서였죠.
그런데 도저히 견디기 힘들었던지 뺀질이가 이실직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모든 정황을 새겨듣더니 에라이 미친 것들 운유월에 개 헛소리하고 앉았네. 별 미친 것들이 참 가지가지로 지랄들 하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겠지요. 좋아. 니네들 시발 내 여기 잘 테니까 귀신이든 뭐든 안 보이기만 해봐라. 뭐 상황은 간단히 정리됐죠. 누가 깡다구의 저 공포스런 포스에 감히 맞대응할 수 없거든요. 뺀질이야 그렇다 치고 뚱이 이 녀석은 계속 못마땅한 듯 한쪽 벽에 척 기대서 있었는데 1시간도 안 돼서 코 고는 소리가 온 방안을 울립니다. 깡다구도 어제 오늘 피곤했던지 며칠 연속으로 술을 먹었던 게 피곤했던지 코까지 드렁드렁 굴면서 잠자기 시작했습니다. 전 TV 소리 낮췄습니다. 대충 보니 뺀질이랑 뚱이도 자리 잡고 졸기 시작하더군요. 둘 다 어제부터 잠을 못 잤으니 당연한 거겠죠. 12시가 넘어가자 완전히 다들 산송장이 되어 퍼질러 잘 자는 겁니다. 이것들이 자포자기 했나 줘야 혼자 자나 싶었는데 방 안에 사람이 가득 들어차니 훨씬 나았죠. 줘야 낮 동안 푹 자기도 했고 보일러 풀인 상태로 한동안 푹 땀을 뽑았더니 아까보다는 훨씬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설마 또 나타나겠어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편하게 가지려고 노력했죠. 무신 TV만 틀면 얼굴 내미는 유재석도 아니고 지가 또 나올 리가 없겠죠. 어제, 오늘 연작 3일을 논스톱을 기어 나오고 있는데 설마 마지막 그날까지 또 기어 나올 리는 정말 없겠죠. 사람이 4명이나 들어 앉아 있는데 지가 무슨 강심장도 아니고 핫바리 귀신 주제에 그리고 그 귀신도 제가 가지고 있는 준비물도 확실히 인식했을 테니 별반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이게 완전 미친 또라이 귀신이 아니고서야 지금 분위기에 또 머리통 내밀지는 않겠죠. 혼자 그렇게 TV를 보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잠시 졸았죠.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뭔가 찌릿한 아니 몹시 꺼림직한 기분이 들어서 살짝 눈을 떴습니다. 들려오는 포고는 소리와 TV 소리가 오히려 저 화문이를 연출하고 있었고 누가 불을 껐는지 방 안은 이미 어둑어둑했죠. 물론 화장실 불도 커져 있더군요. 누가 화장실 볼일 보러 갔다가 나오면서 한꺼번에 다 정리한 듯 보였네요. 일단 제 옆에 바로 강다구 자고 있었고 강다구 머리 쪽 벽에 붙어서 뚱이가 TV 선반 옆쪽에 뺀질이가 모로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코 고는 소리와 TV 소리 빼고는 별반 이상한 것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감각 속에는 무언가 불길한 무엇이 꿈틀거리고 있었죠. 몹시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것이 눈에 밟혔습니다. 지금 방 안은 보일러 온도가 풀인 상태라 제 등이 후끈후끈 거릴 정도의 열기였죠. 그러니 온 방 안이 덥다고 봐야 하는데 옆에 자고 있는 깡다구의 입에서 뭔가 아지랑이 같이 것이 쑥쑥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못 봤나 했지요. 지금 불빛이라고는 TV 화면뿐이니 말이죠. 그런데 화면이 밝은 장면이 뜨면서 불이 좀 더 환해지자 그때서야 보이더군요. 뭔가 입에서 뿜어질 것 같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죠. 이건 뭐지? 제가 팔을 펼치면 딱 닿을 위치라 팔을 펼쳐서 깡다구의 얼굴 위로 손바닥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이미 잠은 확 깬 상태였습니다.